칠흑 같은 어둠이 내려앉은 야심한 시각, 낡은 문풍지가 거센 삭풍의 비명처럼 떨리더니 이내 끔찍한 정적을 깨고 문고리가 삐그덕거리며 돌아가는 소리가 서운의 고막을 날카롭게 파고들었다. 이불 속에서 숨조차 제대로 내쉬지 못하고 몸을 잔뜩 웅크린 서운의 등줄기로 식은땀이 비오듯 쏟아져 내렸는데 그것은 단순한 추위 때문이 아니라 뼛속까지 스며드는 공포 때문이었다. 며칠째 계속되는 이 기이한 침입자는 마치 제 집 안방을 드나들듯 망설임 없이 문을 열어젖혔고 문지방을 넘는 발소리는 고양이가 걷는 듯 소름 끼치도록 은밀하여 서우는 차라리 기절이라도 하고 싶은 심정으로 눈을 질끈 감았다. 정체불명의 검은 그림자가 방 안으로 들어서자 희미한 달빛조차 차단된 방 안의 공기는 더욱 무겁게 가라앉았고 침입자가 내뱉는 거친 숨소리가 서운의 머리맡에서 아른거릴 때마다 그녀는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만 같은 극도의 긴장감에 사로잡혀 입술을 피가 맺히도록 깨물어야 했다. 그림자는 서운이 누워있는 이불맡에서 한참을 서성였는데 그 움직임이 도적질을 하러 온 자라고 보기에는 너무나도 조심스러웠고 해코지를 하려는 자라고 하기에는 지나치게 주저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서운은 얇은 이 불자락을 생명줄인 양 움켜쥐고 죽은 듯이 자는 척을 하며 온몸에 신경을 곤두세웠는데 코끝을 스치는 냄새가 낯선 사내의 땀 냄새가 아니라 은은한 묵향과 오래된 서책에서 나는 냄새라는 사실을 깨닫고는 전신이 마비되는 듯한 충격에 휩싸였다. 그 냄새는 이 집안에서 오직 한 사람, 시아버님인 최대감에게서만 맡을 수 있는 것이었기에 서은의 머릿속은 혼란과 경악으로 뒤범벅이 되어 이 상황을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갈피를 잡을 수가 없었다. 혹시나 시아버님이 노망이 드신 것일까? 아니면 과부가 된 며느리를 탐하려는 추악한 욕망을 품고 계신 것일까 하는 불경스러운 생각이 꼬리를 물자 서은은 차라리 혀를 깨물고 자결하고 싶은 수치심에 몸서리를 쳤다. 침입자는 한참 동안이나 방 안의 공기를 휘저으며 무언가를 살피는 듯하더니 이내 서은의 발치 쪽으로 다가와 털썩 주저앉는 기척을 내었고 그 순간 서은은 공포에 질려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숨을 멈췄다. 방바닥을 더듬거리는 투박한 손길이 느껴지자 서은의 상상력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았으나 그 손길은 서은의 몸이 아니라 차갑게 식어버린 구들장을 어루만지는 듯 조심스럽고 느릿하게 움직였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느껴지는 그 손길은 기이할 정도로 애처롭고 묵직하여 서은은 이불 속에서 두 눈을 부릅뜨고 어둠을 노려보았지만 보이는 것은 오직 흐릿한 윤곽뿐이었기에 답답함과 공포는 더욱 가중될 뿐이었다. 잠시 후 무거운 옷자락 끌리는 소리와 함께 그림자가 다시 몸을 일으켰고 흐 하는 나지막한 탄식과도 같은 신음이 서은의 귓가를 스치고 지나갔다. 그림자가 다시 문을 열고 밖으로 사라진 뒤에도 서은은 한동안 꼼짝도 하지 못한 채 굳어 있었는데 멀어지는 발소리가 사랑채 쪽으로 향한다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참았던 숨을 몰아쉬며 흐느끼기 시작했다. 불과 석 달 전 혼례를 올린 지 1년도 채 되지 않아 서방님을 급병으로 떠나보내고 청산과부가 된 서은에게 이 집은 감옥보다 더한 고통의 공간이 되어버렸고 의지할 곳이라고는 시부모님뿐이었으나 시어머니마저 일찍 여의고 홀로 남은 시아버님을 모셔야 하는 처지였다. 가세가 기울어 하인들도 대부분 떠나고 늙은 행랑아범 하나만이 집을 지키는 쇠락한 양반가에서 젊은 며느리의 방에 밤마다 침입하는 그림자의 정체가 시아버님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은 서은의 가슴을 난도질하는 칼날과도 같았다. 서은은 밤새 뜬 눈으로 천장을 응시하며 내일 아침 시아버님을 어떤 얼굴로 대해야 할지 이 기막힌 사연을 누구에게 털어놓아야 할지 고민하다가 결국 새벽닭이 울 때까지 한숨도 이루지 못했다. 다음 날 아침 서은은 퉁퉁 부은 눈을 억지로 뜨고 부엌으로 나가 아침상을 차렸는데
쌀독은 바닥을 보인 지 오래라 묽은 죽 한 그릇과 짠지 몇 쪽이 전부인 초라한 밥상이 그녀의 처지를 대변하는 듯하여 마음이 더욱 시려왔다. 사랑채 마루에 앉아 곰방대를 물고 계신 시아버님. 최대감의 뒷모습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근엄하고 꼿꼿해 보였으나 가까이 다가갈수록 어깨가 축 늘어진 것이 어젯밤의 그 그림자와 겹쳐 보여 서우는 쟁반을 든 손을 덜덜 떨 수밖에 없었다. 아버님, 기침하셨습니까? 서운이 떨리는 목소리로 문안 인사를 올리자 최대감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며느리를 바라보았는데 그의 눈 밑은 패하게 패어 있었고 눈동자에는 붉은 핏발이 서 있어 마치 며칠 밤을 꼬박 세운 사람처럼 초췌하기 그지없었다. 최대감은 며느리의 인사에 짧게 헛기침을 하며 시선을 피하더니 오냐, 밤새 별거 없었느냐 라고 묻는 목소리가 평소보다 갈라지고 탁하여 서운의 의구심을 더욱 증폭시켰다. 서운은 차마 어젯밤 일을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하고 예, 편히 주무셨는지요? 라고 거짓을 고하며 고개를 숙였는데 그때 최대감의 소매 끝자락에 묻은 거무튀튀한 얼룩이 서운의 눈에 들어왔다. 그것은 먹물 자국 같기도 하고 숯 검댕 같기도 했는데 평생 글만 읽어온 선비의 옷차림이라기에는 너무나도 이질적이고 지저분한 것이어서 서운의 가슴은 쿵 내려앉았다. 시아버님은 서운의 시선을 느꼈는지 황급히 소매를 감추며 밥상을 받으셨고 그 찰나의 순간에 스쳐 지나간 당혹감 어린 표정은 서운으로 하여금 어젯밤의 침입자가 시아버님이 확실하다는 심증을 굳히게 만들었다. 아침상을 물리고 난 뒤 서운은 마당을 쓸고 있는 행랑아 범에게 넌지시 지난밤에 무슨 소리를 듣지 못했느냐고 물었으나 귀가 어두운 노인은 바람소리 말고 무슨 소리가 있겠습니까? 하며 무심하게 빗질만 계속할 뿐이었다. 아무도 자신의 공포를 알아주지 않는 고립무원의 처지에서 서운은 텅 빈 방 안에 홀로 앉아 멍하니 벽을 바라보다가 문득 방바닥이 예전처럼 얼음장같이 차갑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고 의아해했다. 깜이 부족하여 한겨울에도 냉골이나 다름없는 방이었는데 어젯밤 그 그림자가 다녀간 이후로 미미하게나마 온기가 남아있는 것이 마치 귀신이 곡할 노릇 같았으나 서운은 그 온기마저도 시아버님의 불순한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닐까 하는 끔찍한 상상에 몸서리를 치며 이불을 걷어차 버렸다. 해가 서산으로 넘어가고 땅거미가 지기 시작하자 서운의 심장은 다시금 조여들기 시작했고 다가오는 밤이 죽음보다 더 두렵게 느껴졌다. 그녀는 방문을 걸어 잠그고 숟가락 하나라도 들어올 틈이 없도록 문틈을 종이로 단단히 막았지만 낡아 빠진 문짝이 건장한 사내의 힘을 당해낼 만무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에 그것은 그저 스스로를 위로하는 부질없는 짓에 불과했다. 저녁상은 물리는 둥 마는 둥 하고 서둘러 방으로 들어온 서은은 벽장 속에 숨겨두었던 작은 은장도를 꺼내 치마폭 깊숙이 감추며 만약 오늘 밤에도 그 그림자가 나타나 자신을 욕보이려 한다면 혀를 깨물거나 이 칼로 목을 찌르리라 독하게 마음을 먹었다. 양반가의 규수로서 그리고 한 지아비의 아내로서 지켜야 할 정절은 목숨보다 중한 것이었기에 그녀의 눈빛은 비장함을 넘어 섬뜩하기까지 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마을의 개 짖는 소리마저 잦아들고 온 세상이 잠든 깊은 밤. 예고도 없이 다시금 그 소리가 들려왔다. 드르륵 탁 문고리를 잡아당기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문풍지가 파르르 떨렸고 서우는 치마 속의 은장도 자루를 꽉 움켜쥐며 숨을 죽였다. 문이 열리고 찬바람과 함께 익숙한 그림자가 방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서우는 이번에야말로 그 정체를 밝히고야 말겠다는 결연한 의지로 실눈을 뜨고 어둠 속을 응시했다. 그림자는 어제와 마찬가지로 방 안을 조심스럽게 살피더니 이번에는 서은이 누워있는 곳으로 바로 다가오지 않고 방구석에 놓인 화로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달빛에 비친 그림자의 손에는 무언가 길쭉하고 딱딱한 물건이 들려 있었는데
그것을 본 서은의 등골이 오싹해지며 비명이 목구멍까지 차올랐다. 화로의 재를 뒤적이는 쇠부지갱이 소리가 정적을 깨고 서은의 귓가에 날카롭게 박혔다. 서은이 이불 틈으로 훔쳐본 그림자의 손에 들려있던 길쭉하고 딱딱한 물건은 다름 아닌 부지갱이였는데 그 평범한 도구조차 심야의 밀실에서는 살기를 띤 흉기처럼 보여 서은은 숨통이 조여오는 공포를 느꼈다. 그림자는 꺼져가는 화로의 불씨를 살려보려는 듯 한참을 뒤적거리더니 이내 깊은 한숨을 내쉬며 방바닥 이곳저곳을 손바닥으로 쓸어보았고 그 거친 손길이 이불 자락 끝에 닿을 듯 말 듯 스쳐 지나갈 때마다 서은의 심장은 천길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듯한 현기증을 일으켰다. 차다, 너무 차. 그림자의 입에서 흘러나온 혼잣말은 쉰 쇠소리처럼 갈라져 있어 듣는 이의 뼈마디를 시리게 했으나 극도의 공포에 질린 서은의 귀에는 그저 욕망에 굶주린 노인의 타락한 신음처럼 들릴 뿐이었다. 침입자는 이내 무거운 몸을 일으켜 다시 문을 열고 나갔고 문풍지를 흔드는 바람 소리와 함께 사라진 그의 뒷모습을 보며 서은은 전신에 힘이 빠져 그 자리에 실신하듯 늘어지고 말았다. 이튿날 날이 밝았으나 서은의 방 안은 여전히 한겨울 삭풍이 부는 벌판처럼 스산하기 그지 없었다.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서은의 얼굴은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고 눈 밑은 거무죽죽하게 내려앉아 마치 중병을 앓는 환자와도 같았으나 마음의 병이 더 깊어 육신의 고통은 느껴지지도 않을 지경이었다. 그녀는 무거운 몸을 이끌고 마당으로 나섰는데 담장 너머에서 들려오는 아낙네들의 웅성거리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려와 발걸음을 멈추고 말았다. 어젯밤에도 그 집 담을 넘는 그림자를 봤다니까? 치치 젊은 과부가 독수 공방하기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래도 양반과 며느리가 그래서야 쓰나 시애비 얼굴에 먹칠을 하는 게지. 바람결에 실려온 날선 말들은 비수보다 더 깊숙이 서은의 가슴을 후벼 팠고 그녀는 수치심에 얼굴이 불덩이처럼 달아올라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심정으로 황급히 부엌으로 숨어들었다. 이미 마을에는 최대감댁 며느리의 밤손님에 대한 흉흉한 소문이 독버섯처럼 퍼져나가고 있었다. 가세가 기울어 콧대 높던 양반의 위세가 꺾이자 평소 그들을 고깝게 보던 이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입방아를 가서대며 확인되지 않은 추문을 사실인 양 부풀려 퍼뜨렸다. 서은은 우물가에 물을 길러가는 것조차 두려워 대문 밖 출입을 끊었고 집 안에서조차 죄인처럼 숨을 죽이고 지내야 했다. 무엇보다 견디기 힘든 것은 이 모든 소문의 원흉으로 의심되는 시아버님을 마주하는 일이었다. 최대감은 낮이면 사랑방에 틀어박혀 두문불출했는데 가끔 마주칠 때마다 보이는 그의 모습은 날이 갈수록 기이하게 변해가고 있었다. 가끔은 비뚤어져 있고 늘 단정하던 도포자락에는 흙먼지와 정체모를 검댕이 묻어 있었으며 무엇보다 낮에도 꾸벅꾸벅 조는 일이 잦아 밤새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는지에 대한 의구심을 더욱 확신으로 바꾸어 놓았다. 점심상을 들고 사랑채 문 앞에 선 서은은 문 너머에서 들려오는 시아버님의 코는 소리에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아버님, 점심상 올립니다. 라고 기척을 냈다. 인기척에 놀라 깬 듯 허둥지둥 일어나는 소리가 들리고 문이 열리자 부스스한 머리에 눈이 차란 최대감이 모습을 드러냈다. 서은은 차마 시아버님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고 고개를 숙인 채 상을 내려놓았는데 최대감의 손톱 밑에 새까만 때가 낀 것을 보고는 저도 모르게 흠칫 놀라 뒤로 물러섰다. 평생 붓만 잡던 선비의 손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거칠고 더러워진 그 손은 지난밤 서은의 방바닥을 더듬던 그 끔찍한 그림자의 손길을 연상케 하여 구역질이 치밀어 오를 것만 같았다. 최대감은 며느리의 시선이 자신의 손에 머물자 황급히 소매 속으로 손을 감추며 헛기침을 해댔는데 그 당황한 기색은 서은에게 있어 범인의 자백이나 다름없었다. 방은 춥지 않더냐? 최대감이 숟가락을 들기도 전에 불쑥 던진 질문에 서은은 등골이 서늘해짐을 느꼈다.
평소에는 며느리의 거처에 무심하던 분이 갑자기 방에 온기를 묻는 저희가 무엇인지, 혹시 지난밤 자신이 깨어 있었는지 떠보려는 속셈은 아닌지 온갖 불길한 생각이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갔다. 서은은 떨리는 목소리를 애써 감추며 예, 견딜만 합니다. 라고 짧게 답하고는 도망치듯 사랑채를 빠져나왔다. 뒤에서 최대감이 무어라 더 말을 하려는 듯 입을 떼었으나 서은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안채로 달려와 방문을 걸어 잠갔다. 그녀의 가슴 속에서는 시아버님에 대한 공포와 원망, 그리고 억울함이 뒤섞여 걷잡을 수 없는 분노로 타오르기 시작했고, 이대로 가다간 말라 죽거나 미쳐버릴 것만 같은 위기감이 그녀를 벼랑 끝으로 내몰았다. 그날 오후 행랑아범이 혀를 차며 안채 마당을 쓸고 있을 때 동네 왈패 몇 놈이 대문 밖에서 낄낄거리는 소리가 담장을 넘어왔다. 어이, 최대감, 며느리 단속 좀 잘하슈. 밤마다 아주 곡소리가 난다며? 저작거리의 파라코들이 술김에 내뱉은 조롱 섞인 고함에 서은은 방 안에서 귀를 틀어막고 흐느꼈다. 그들의 말은 서은의 정절을 모독하는 것을 넘어 죽은 남편과 가문의 명예까지 진창에 처박는 패륜적인 언사였다. 하지만 더욱 절망적인 것은 지금 이 집안의 가장인 최대감이 그들의 조롱에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고 침묵하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예전 같았으면 당장이라도 달려나가 호통을 치고 관아에 고발했을 대쪽 같은 성품의 시아버님이 왜 지금은 죽은 듯이 숨죽이고 계신단 말인가. 서은은 시아버님 스스로가 떳떳하지 못하기에 저들의 모욕을 감내하고 있는 것이라 단정짓고 끓어오르는 배신감에 입술을 깨물어 피를 보고야 말았다. 해가 저물고 다시 밤이 찾아오자 서은의 불안은 극에 달했다. 이제는 단순히 무서운 정도가 아니라 자신이 살기 위해서라도 이 끔찍한 고리를 끊어내야 한다는 생존 본능이 꿈틀거렸다. 그녀는 장롱 깊숙한 곳에서 죽은 남편이 남기고 간 낡은 도포를 꺼내 품에 안고 냄새를 맡으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서방님, 어찌하여 저를 홀로 두고 가시어 이런 치욕을 당하게 하십니까? 차라리 저를 데려가 주십시오. 서은의 통곡은 목구멍 안으로 삼켜져 더욱 비통하게 울렸고 그녀의 눈빛은 서서히 공포에서 도끼로 변해가기 시작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다. 만약 오늘 밤에도 그자가 나타난다면, 그리고 그자가 정말로 시아버님이라면 인륜을 저버린 그 죄를 물어 죽음으로 맞서리라. 서은은 치마 속에 감추어둔 은장도를 꺼내어 싸늘한 달빛 아래 비추어 보았다. 날카롭게 번뜩이는 칼날 위로 그녀의 결연한 얼굴이 비쳤다. 밤이 깊어 삼경상긍이 가까워지자 서은은 등잔불을 끄고 어둠 속에 앉아 짐승처럼 감각을 곤두세웠다. 밖에서는 삭풍이 나뭇가지를 흔들며 기괴한 울음소리를 내고 있었고 문풍지는 찢어질 듯이 파르르 떨려왔다. 잠시 후 어김없이 들려오는 발소리, 자박, 자박. 그 소리는 어제보다 더 무겁고 힘겹게 들려왔으나 서은의 귀에는 저승사자의 발걸음 소리처럼 들릴 뿐이었다. 마침내 문고리가 돌아가고 문이 열리자 검은 그림자가 방 안으로 들어섰다. 서은은 숨을 멈추고 그림자의 일거수일투족을 주시했다. 그림자는 들어오자마자 문을 닫고는 한참을 문가에 서서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후, 후. 그 숨소리에는 지독한 피로와 고통이 묻어 있었지만 서은은 그것을 억눌린 욕망의 표출이라 여기며 은장도 자루를 쥔 손에 힘을 주었다. 그림자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서은이 누워있다고 생각하는 이불 쪽으로 다가왔다. 그리고는 털썩 주저앉아 뼈마디가 우두둑 소리가 나도록 무릎을 꿇었다. 서은은 이불 속에 베개와 손뭉치를 넣어 사람 형상을 만들어 놓고 자신은 병풍 뒤 어둠 속에 숨어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림자는 이불 위로 손을 뻗어 서은의 어깨쯤 되는 위치를 더듬거리다가 갑자기 무언가 결심한 듯 품속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를 내며 무언가를 꺼내 들었다.
어둠에 적응된 서은의 눈에 그것은 희미하게 반짝이는 둥근 물건처럼 보였다. 설마 독약인가? 아니면 환각제인가? 서은의 상상력은 최악으로 치달았고 이제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고 판단했다. 서은은 떨리는 다리를 억지로 지탱하며 병풍 뒤에서 소리 없이 일어났다. 그녀의 손에 들린 은장도가 파르르 떨렸지만 눈빛만은 매섭게 빛나고 있었다. 누구냐? 서은이 낼 수 있는 가장 큰 목소리로 호통을 치며 미리 준비해둔 부싯돌을 쳐서 등잔에 불을 붙이려 했다. 하지만 너무 긴장한 탓인지 부싯돌은 헛돌았고 불꽃은 튀지 않았다. 갑작스러운 고함 소리에 놀란 그림자가 억 하는 외마디 비명과 함께 뒤로 낮아빠졌다. 그 목소리는 분명 너무나도 익숙하고 그리웠으나 지금은 끔찍하기만 한 시아버님의 목소리였다. 서은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은장도를 겨누며 다시 한번 소리쳤다.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썩 정체를 밝히지 못할까. 어둠 속에서 바닥을 기는 소리가 들리더니 침입자가 당황하여 허둥대는 기색이 역력했다. 아, 아가. 나다. 나.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하는 그 처참한 목소리에 서은의 가슴은 무너져 내리는 듯했다. 정말로 아버님이셨단 말인가. 며느리의 방에 몰래 숨어들어와 이리도 추잡한 꼴을 보이시다니. 서은은 배신감과 슬픔에 눈물이 왈칵 쏟아져 앞이 보이지 않을 지경이었으나 이를 악물고 마지막 힘을 다해 부싯돌을 다시 쳤다. 탁, 타닥, 불꽃이 튀고 심지에 불이 붙자 방안이 환하게 밝아졌다. 그리고 서은의 눈앞에 드러난 광경은 그녀가 상상했던 것과는 너무나도 다른 충격적인 모습이었다. 흔들리는 등잔불 그림자 아래 드러난 시아버님의 몰골은 서은이 평생토록 우러러 보았던 고고한 선비의 모습이 아니었다. 갓은 어디에 두었는지 헝클어진 상투 위로 하얀 머리카락이 지푸라기처럼 흩날리고 있었고 얼굴과 손에는 정체 모를 검은 얼룩이 덕지덕지 묻어 있어 마치 굴뚝 청소를 하다 나온 하인보다 더 추레해 보였기에 서은은 차마 눈을 뜨고 볼 수 없어 고개를 돌리고 말았다. 아, 아버님, 정녕 아버님이셨습니까? 어찌하여, 도대체 어찌하여 며느리의 방에 서은의 목소리는 비명과 흐느낌 사이에서 갈피를 잡지 못하고 부서져 내렸고 손에 쥔 은장도는 사시나무 떨듯 격렬하게 흔들리며 그녀의 목덜미를 위협했다. 최 대감은 며느리의 서슬퍼런 칼날을 보자마자 사색이 되어 바닥을 기듯 뒷걸음질 쳤는데 그 눈빛에는 욕망이나 광기가 아닌 깊은 절망과 당혹감만이 가득하여 보는 이의 가슴을 더욱 답답하게 만들었다. 아가, 멈추거라. 네가 생각하는 그런 것이 아니다. 제발 그 흉한 것을 거두거라. 최대감이 다급하게 손을 뻗으며 외쳤으나 서은의 귀에는 그저 자신의 죄를 감추려는 비겁한 변명으로밖에 들리지 않았다. 서은은 치마폭을 움켜쥐고 뒤로 물러나며 벽에 등을 기대고는 도끼 어린 눈으로 시아버지를 노려보았다. 가문에 먹칠을 하고 인륜을 저버리시려거든. 차라리 저를 죽여주십시오. 지압이 잃은 서름도 모자라 시아버님께 이런 치욕을 당하고 어찌 살기를 바라겠습니까? 그녀의 절규는 밤의 정적을 찢고 담장 너머로 퍼져나갈 듯 날카로웠고 그 서슬에 놀란 최대감은 입술을 파르르 떨며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만 저을 뿐이었다. 방바닥에 주저앉은 늙은 시아버지는 마치 죄인처럼 어깨를 늘어뜨리고 있었는데 그 초라한 어깨 위로 낡은 도포 자락이 힘없이 흘러내려 그의 앙상한 몸을 겨우 가리고 있었다. 서은의 눈에는 그 모든 것이 가증스러운 연기로 보였고 지난 며칠간 겪었던 공포와 마을 사람들의 조롱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며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솟아 올랐다. 그녀는 은장도를 자신의 목에 더욱 바짝 갖다 대며 시아버지가 한 발자국이라도 더 다가온다면 즉시 목을 찌르겠다는 결의를 보였다. 그때였다. 최대감이 며느리를 말리려다 엉겁결에 품에서 놓친 물건 하나가 쿵 하는 둔탁한 소리를 내며
방바닥을 굴렀다. 낡은 무명천으로 겹겹이 쌓인 그 둥근 물건은 서은의 발치에서 멈췄는데 그 틈새로 희뿌연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었다. 서은은 순간적으로 그 물건의 시선을 빼앗겼고 최대감은 안 돼. 라고 짧은 비명을 지르며 황급히 그 물건을 주우려 했으나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서은은 칼을 겨눈 채 곁눈질로 그 물건을 살폈는데 그것은 뇌물로 받은 금덩이도 아니었고 흉측한 흉기도 아니었으며 그저 투박한 돌덩이처럼 보였으나 기이하게도 그 주변의 공기를 훈훈하게 데우고 있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서운이 날 선 목소리로 묻자 최대감은 얼굴이 붉게 달아올라 차마 대답을 하지 못하고 고개를 푹 숙인 채 바닥만 내려다보았다. 며느리 앞에서 자신의 치부를 들킨 듯한 수치심과 오해를 풀기 위해서는 구차한 진실을 말해야 한다는 딜레마 속에서 최대감은 깊은 한숨만 내쉬었다. 말씀해 보십시오. 밤마다 제 방에 숨어들어와 무엇을 하려 하셨습니까? 저 물건은 또 무엇입니까? 서은의 추궁이 계속되자 최대감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아가, 이 늙은이가 주책을 부렸구나. 네가 추위에 떨까봐 그저. 말끝을 흐리는 시아버님의 목소리는 모기 소리만큼이나 작아서 잘 들리지 않았으나 서은은 그 말 속에 숨겨진 진위를 파악하지 못해 여전히 경계심을 풀지 않았다. 며느리가 추위에 떨까봐 방에 들어왔다는 말이 가당키나 한가. 남녀가 유별하고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에는 넘을 수 없는 선이 있거늘. 한밤중에 침소에 드는 것이 어찌 며느리를 위한 일이란 말인가. 서은은 오히려 시아버지가 자신을 어린애 취급하며 농락하려 든다고 생각하여 더욱 분개했다. 거짓말 마십시오. 세상 천지의 며느리 방을 밤마다 드나드는 시아버지가 어디 있단 말입니까? 저를 능멸하시려거든 차라리 숨통을 끊어 놓으시지요. 서은의 격앙된 반응에 최대감은 더 이상 변명할 기력을 잃은 듯 비틀거리는 몸을 일으켜 세웠다. 그의 눈가에는 물기가 어려 있었고 깊게 패인 주름 사이로 회한의 빛이 스쳐 지나갔다. 네, 내일 날이 밝는 대로 이 집을 나가마. 꼴이 우습게 되었구나. 최대감은 넋이 나간 사람처럼 중얼거리며 며느리에게 쫓겨나는 죄인처럼 뒷걸음질쳐 방문을 향해 다가갔다. 그 뒷모습이 너무나도 쓸쓸하고 처량하여 서은의 가슴 한구석이 찌르르 울렸으나 그녀는 애써 마음을 다잡으며 칼을 내리지 않았다. 최대감이 문을 열고 나가자 차가운 밤바람이 방 안으로 들이닥쳤고 등잔불이 위태롭게 흔들리며 긴 그림자를 만들어냈다.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방 안에는 다시 무거운 정적이 감돌았고 서은은 그제야 긴장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다. 손에서 힘없이 미끄러져 나가는 장도가 바닥에 부딪혀 쨍그랑 소리를 냈고 서은은 얼굴을 감싸 쥐고 하염없이 눈물을 쏟아냈다. 지옥 같았던 시간이 지나갔지만 개운함보다는 찜찜함과 알 수 없는 죄책감이 가슴을 짓눌렀다. 시아버님을 페류나로 몰아세워 쫓아낸 것이 과연 잘한 일인가? 혹시 내가 모르는 다른 사정이 있었던 것은 아닐까 하는 의구심이 스멀스멀 피어올랐다. 그때 서은의 시선이 아까 시아버님이 떨어뜨리고 간 그 둥근 물건에 머물렀다. 최대감은 황망이 나가느라 미처 그 물건을 챙기지 못했던 것이다. 서은은 두려움 반 호기심 반으로 떨리는 손을 뻗어 그 물건을 집어들었는데 손끝에 닿는 순간 화들짝 놀라 손을 뗄 수밖에 없었다. 그것은 상상 이상으로 뜨거웠다. 무명천을 조심스럽게 풀어헤치자 그 안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숯검정이 거뭇거뭇 묻어있는 매끄러운 강돌 2개였다. 돌은 불에 오랫동안 달궈졌는지 뜨거운 열기를 내뿜고 있었고 그 열기는 차갑게 식어버린 서은의 손을 녹이고도 남을 만큼 강렬했다. 이건 서은은 말을 잇지 못하고 멍하니 돌을 내려다보았다. 이것은 서민들이 겨울밤 이불 속을 데우기 위해 쓰는 돌지몬도이었다. 양반가에서는 채통 때문에 잘 쓰지 않는 물건이거니와
하인들이나 하는 천한 일로 여겨지는 것이었다. 그런데 천하의 최대감이 고지식하기로 소문난 시아버님이 밤마다 품속에 이 뜨거운 돌을 안고 며느리의 방을 찾아왔단 말인가. 서운의 머릿속이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했다. 그렇다면 지난밤 이불 속을 더듬던 그 손길은 욕망의 손길이 아니라 이 돌을 넣어주기 위해 적당한 위치를 찾던 배려의 손길이었단 말인가? 서은은 돌을 감싸고 있던 무명천을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그것은 낡은 배조각이 아니라 시아버님이 평소 즐겨 입으시던 옥색 도포의 안감 자락이었다. 찢겨나간 천조각의 끝부분이 삐뚤빼뚤한 것으로 보아 급하게 손으로 찢어낸 것이 분명했다. 며느리에게 줄 돌이 너무 뜨거워 화상을 입을까봐 자신의 귀한 옷을 찢어 돌을 감싸 안고 오신 것이었다. 그제야 서은은 아침에 보았던 시아버님의 소매에 묻어있던 검댕과 손톱 밑에 까만 때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었다. 그것은 추악한 욕망의 흔적이 아니라 며느리를 위해 아궁이 앞에서 숲과 씨름한 헌신적인 사랑의 증거였던 것이다. 서은의 가슴속에서 쿵 하고 무언가가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렸다. 자신이 무슨 짓을 저지른 것인가. 평생을 명예와 도리로 살아오신 분을 천하의 몹쓸 늙은이로 매도하고 죽음으로 협박까지 했으니 이 불효를 어찌 씻을 수 있단 말인가. 그러나 의문은 여전히 남아 있었다. 아무리 며느리가 걱정된다 한들 하인을 시키지 않고 왜 직접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돌을 날랐을까? 그리고 며느리 방아궁이에 불을 떼면 될 것을 왜 굳이 돌을 달고 오는 번거로움을 감수했을까? 서은은 등잔불을 들고 비틀거리며 일어섰다. 진실을 확인해야 했다. 그녀는 방문을 열고 나가 삭풍이 몰아치는 마당을 가로질러 부엌 뒤편의 아궁이로 향했다. 시커먼 어둠 속에서도 아궁이 주변은 왠지 모를 훈기가 남아 있었는데 등잔불을 가까이 들이댄 서은은 그만 입을 틀어막고 주저앉고 말았다. 아궁이 앞에는 감감 대신 찢겨나간 서책의 표지와 부서진 가구의 파편들이 잿더미 속에 뒹굴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아궁이 앞 잿더미 속에 처박혀 있는 것은 단순한 팩감이 아니었다. 그것은 최대감이 평생을 목숨보다 귀하게 여기며 읽고 또 읽었던 성현들의 말씀이 담긴 서책들이었고 가문의 역사가 기록된 족보의 일부였으며 사랑채를 지키던 낡은 문갑의 잔해였다. 불에 타다 남은 책 표지에는 노너롱고라는 글자가 희미하게 그을린 채 남아 있었는데 그 글자를 보는 순간 서은의 심장은 거대한 망치로 얻어맞은 듯 쿵 하고 내려앉았다. 가세가 기울어 쌀독이 비어가는 와중에도 선비가 굶어 죽을지언정 그를 놓을 수는 없다며 서책만은 팔지 않으셨던 아버님이셨다. 그런 분이 엄동설안의 며느리의 방이 냉골이 될까 염려하여 당신의 영혼이나 다름없는 글들을 찢어 아궁이에 던져 넣으신 것이다. 서은은 손에 쥐고 있던 등잔불을 떨어뜨릴 뻔하며 비틀거렸다. 아궁이 속에서 아직 채식지 않은 붉은 불씨들이 마치 시아버님의 타들어가는 속마음처럼 일렁이고 있었다. 아, 아버님, 서은의 입에서 터져나온 신음은 비명에 가까웠다. 지난밤 그리고 그 전날 밤 시아버님이 며느리의 방을 기웃거린 것은 욕정이 아니라 처절한 부정부증이었고 숨을 헐떡이던 것은 욕망 때문이 아니라 무거운 죄책감과 가난의 무게 때문이었던 것이다. 며느리가 잠에서 깰까봐 숨죽여 방바닥을 더듬어 차가운 곳을 찾고 그곳에 자신의 체온과 옷가지로 감싼 돌덩이를 밀어 넣어주며 남몰래 한숨을 쉬셨을 시아버님의 모습이 눈앞에 선하게 그려지자 서은은 가슴을 쥐어뜯으며 그 자리에 주저앉아 통곡했다. 자신이 무슨 짓을 했단 말인가. 하늘 같은 시아버님을 짐승만도 못한 페류나로 몰아세우고 심지어 칼까지 겨누며 죽음을 운운했으니 이는 혀를 깨물고 죽어도 씻을 수 없는 불효였다. 서은은 아궁이 앞 차가운 땅바닥에 머리를 짓기으며 오열했다. 제가 죽일 년입니다. 제가 눈이 멀어 아버님의 그 깊은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그때 대문 밖에서 웅성거리는 소리와 함께 횃불의 불빛이 담장 너머로 어른거렸다. 이봐,
방금 그 집에서 비명소리가 들리지 않았나? 역시 내 말이 맞지. 최대감 그 늙은이가 드디어 사달을 낸 거야. 관아에 알려야 해. 과부를 겁탈하려다 살인이 났을지도 몰라. 마을 사람들의 목소리였. 서운이 질었던 호통소리와 비명을 듣고 몰려온 것이 분명했다. 서은은 퍼뜩 정신이 들었다. 지금 이대로 시아버님이 나가신다면 영문도 모르는 마을 사람들에게 붙잡혀 정말로 몹쓸 누명을 쓰고 봉변을 당하실 수도 있었다. 서은은 눈물을 훔칠 새도 없이 벌떡 일어나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한 채 맨발로 마당을 가로질러 대문으로 달렸다. 아버님, 아버님, 가지 마십시오. 대문 앞에는 이미 짐을 꾸릴 새도 없이 빈손으로 집을 나서려던 최대감이 대문 빗장을 잡고 멍하니 서 있었다. 그의 등 뒤로 들려오는 마을 사람들의 험악한 고함 소리에 그는 체념한 듯 깊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떨구고 있었다. 대문이 활짝 열리자 횃불을 든 마을 장정들과 왈패들, 그리고 소란을 듣고 달려온 포졸들이 최대감을 애워쌌다. 횃불 아래 드러난 최대감의 몰골은 처참하기 그지없었다. 갓은 벗겨지고 머리는 산발이 된 데다 옷과 얼굴, 손까지 온통 숯검정 투성이었으니 영락없이 험한 짓을 하려다 며느리와 몸싸움을 벌인 흉악범의 꼴이었다. 선두에 선 왈패 하나가 킬킬거리며 최대감의 멱살을 잡았다. 어이쿠, 점잖으신 최대감 나으리께서 이게 무슨 꼴이십니까? 며느리 방에서 아주 화끈한 밤을 보내셨나 봅니다. 이건 알아. 내 발로 갈 것이다. 최대감이 힘없는 목소리로 저항했으나 사람들은 그를 더욱 거칠게 몰아붙였다. 증거가 이렇게 명백한데 어딜 도망가려고. 여봐라, 포졸 나으리. 당장 이 늙은이를 포박하시오. 양반의 탈을 쓰고 인륜을 저버린 짐승을 그냥 두어서야 되겠소? 포졸들이 포승줄을 들고 다가오자 최대감은 모든 것을 포기한 듯 눈을 감았다. 가난을 숨기려다 오해를 샀고 그 오해가 걷잡을 수 없는 추문이 되었으니 구구절절 변명하여 가문의 치부를 드러내느니 차라리 침묵으로 모든 죄를 뒤집어쓰고 사라지는 것이 낫다고 생각한 것이었다. 며느리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다는 자괴감이 그를 스스로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었다. 멈추시오. 당장 그 손을 놓지 못하겠소. 그때 천둥 같은 고함 소리가 사람들의 귀를 때렸다. 모두의 시선이 대문 안쪽으로 쏠렸다. 그곳에는 머리를 풀어헤치고 소복 차림에 맨발로 뛰어나온 서은이 서슬퍼런 눈빛으로 서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아직 온기가 식지 않은 최대감의 옷자락으로 감싼 돌덩이와 불에 타다 남은 책 조각이 들려 있었다. 서은은 헝클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뿜어져 나오는 비장한 기세로 사람들 앞을 가로막고 섰다. 월패들이 흠칫 놀라 뒷걸음질 쳤으나 이내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비아냥거렸다. 오호라, 피해자가 직접 나오셨구만. 부인, 걱정 마시오. 우리가 저 늙은이를 관아로 끌고 가서 아주 홍구멍을 내줄 테니. 피해자라니 누가 피해자란 말이오? 서은의 일갈에 좌중이 조용해졌다. 서은은 떨리는 손으로 들고 있던 돌덩이를 높이 치켜들었다. 당신들 눈에는 이것이 무엇으로 보입니까? 흉기로 보입니까? 아니면 더러운 욕망의 증거로 보입니까? 사람들은 영문을 몰라 서로의 얼굴만 쳐다볼 뿐이었다. 서은은 울분을 토하듯 말을 이어갔다. 이것은 제 시아버님의 피와 살입니다. 땔감이 떨어져 냉골이 된 방에서 과부 며느리가 얼어 죽을까봐 평생을 보물처럼 아끼시던 서책을 찢고 가구를 부숴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그 불에 달군 돌을 당신의 옷자락으로 감싸 제 이불 속에 넣어주신 세상에서 가장 뜨겁고 귀한 사랑입니다. 서운의 외침은 밤하늘을 쩌렁쩌렁 울리며 사람들의 가슴에 파고들었다. 그녀는 품에서 불에 탄 책 조각을 꺼내 바닥에 던지며 무릎을 꿇었다. 보십시오. 이 검댕이, 이 숯 가루가 당신들 눈에는 더러운 때로 보입니까? 이것은 자식을 위해 당신의 모든 것을 태워버린
한 아버지의 눈물이고 헌신입니다. 그런데 당신들은, 그리고 이 못난 며느리는 그것도 모르고 짐승이니 태륜이니 하며 입에 담지 못할 말을 지저댔으니 천벌을 받아야 할 사람은 아버님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입니다. 서은의 목소리는 절규로 변해갔고 그녀는 땅을 치며 오열했다. 아버님, 흑흑, 이 불효자식을 용서하지 마십시오. 차라리 저를 죽여주십시오. 현장은 찬물을 끼얹은 듯 숙연해졌다. 최대감의 멱살을 잡고 있던 왈패의 손이 스르르 풀렸다. 횃불을 들고 삿대질을 하던 마을 사람들의 얼굴에 당혹감과 부끄러움이 번져나갔다. 그들은 최대감의 낡은 옷과 검댕 묻은 얼굴을 다시금 쳐다보았는데 이제 그 모습은 추레한 늙은이가 아니라 성자의 고행처럼 경건하게 비춰졌다. 포졸들도 슬그머니 포승줄을 뒤로 감추며 헛기침을 했다. 최대감은 멍하니 서서 오열하는 며느리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다가와 떨리는 손으로 며느리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아가, 일어나라. 네가 무슨 죄가 있겠느냐. 못난 시애비를 만나 고생만 하는 것을. 최대감의 눈에서도 참았던 굵은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져 내려 며느리의 머리카락을 적셨다. 서은은 시아버님의 발을 부여잡고 목 놓아 울었다. 그 울음소리는 서러움이나 공포의 울음이 아니라 사무치는 회한과 감동, 그리고 깊은 존경심이 뒤섞인 통곡이었다. 그제야 마을 사람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큰 실수를 저질렀는지 깨달았다. 함부로 남의 집안일을 입방아에 올리고 겉모습만 보고 고결한 인품을 모독했던 자신들의 경솔함이 부끄러워 고개를 들 수가 없었다. 개 짖는 소리조차 잦아든 밤, 대문 앞에는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흐느낌 소리만이 가득 찼고 횃불의 불빛은 두 사람의 그림자를 길게 느려 하나로 합쳐지게 만들었다. 그것은 세상의 편견과 가난의 고통을 함께 껴안고 이겨내려는 가족의 모습 그 자체였다. 한참의 시간이 흐른 뒤 최대감이 먼저 몸을 일으켜 며느리를 부축했다. 들어가자. 밤바람이 차다. 네가 감기라도 들면 내 마음이 편치 않다. 그 투박하고 무뚝뚝한 말투 속에 담긴 진심을 이제 서은은 누구보다 잘 알 수 있었다. 서은은 눈물을 닦으며 시아버님의 부축을 받아 일어섰다. 그리고 당당하게 고개를 들어 멍하니 서 있는 마을 사람들을 둘러보았다. 그녀의 눈빛에는 더 이상 수치심도 두려움도 없었다. 오직 가난하지만 떳떳한, 그리고 세상 누구보다 훌륭한 시아버님을 모시고 있다는 자부심만이 빛나고 있었다. 모두 돌아가십시오. 더 이상 볼 구경거리는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다시는 우리 아버님을 모욕하는 말을 입에 담지 마십시오. 누구든 다시 그런 말을 한다면 이 서은이 목숨을 걸고 용서치 않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심정으로 하나둘 흩어지기 시작했다. 왈패들조차 머리를 극적이며 슬금슬금 뒷걸음질 쳤고 포졸들은 오해가 풀렸으니 다행입니다. 대감이라고 어색하게 인사를 건네고는 서둘러 사라졌다. 다시 고요해진 대문 앞. 최대감은 며느리의 손을 꼭 잡고 닫힌 대문을 바라보다가 나직이 말했다. 고맙다. 내 명예를 지켜주어서. 서은은 고개를 저으며 시아버님의 거친 손을 자신의 볼에 갖다 대었다. 아니옵니다, 아버님. 아버님께서 저를 지켜주신 것입니다. 이 은혜 평생을 다 바쳐도 갚지 못할 것입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의지하며 다시 집 안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잿더미가 된 아궁이에는 여전히 미약한 온기가 남아있었고 그 온기는 두 사람의 얼어붙은 마음을 녹이며 새로운 희망의 불씨가 되고 있었다. 방으로 돌아온 서은은 시아버님을 아랫목에 모시고 정성스럽게 물을 데워 검댕이 묻은 손과 얼굴을 닦아드렸다. 수건에 묻어나는 검은 얼룩을 볼 때마다 서은의 눈시울은 다시금 붉어졌지만 최대감은 쑥스러운 듯 연신 헛기침만 해댔다. 이제 그만하거라. 내 손으로 해도 된다. 아니옵니다.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매일 밤 제가 아버님의 발을 씻겨드리고 잠자리를 보아드리겠습니다.
서은의 단호한 말에 최대감은 더 이상 고집을 피우지 못하고 며느리의 손길에 몸을 맡겼다. 닦아낸 얼굴 위로 드러난 최대감의 주름진 얼굴은 고단해 보였지만 그 어느 때보다 편안해 보였다. 비록 가세는 기울어 백감조차 없는 형편이었지만 그날 밤 두 사람의 마음만은 세상 어느 부자보다 따뜻하고 풍요로웠다. 이것이 바로 혈육보다 진한 정이요 시련 속에서 피어난 진정한 가족애였다. 폭풍우가 휩쓸고 간 뒤에 하늘이 더욱 맑고 투명하듯 그날 밤에 소동이 지나간 후 최대감 댁에는 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평온과 따스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다. 다음 날 아침 서은이 방문을 열고 마당으로 나왔을 때 그녀의 눈에 비친 세상은 어제와는 판이하게 달라져 있었다. 삭풍에 찢겨 흉물스럽게 펄럭이던 문풍지는 어느새 누군가의 손길로 단단하게 보수되어 있었고 텅 비어 을씨년스럽기만 하던 마당 한 구석에는 밤사이 마을 사람들이 몰래 가져다 놓은 장작더미와 쌀자루가 수북하게 쌓여 있었다. 그것은 지난밤 자신의 경솔함을 뉘우친 마을 사람들의 무언의 사과이자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꼿꼿한 선비 정신과 뜨거운 가족애를 잃지 않은 최대감 부녀에 대한 존경의 표시였다. 서은은 그 따뜻한 마음들이 모여 만든 넉넉한 풍경을 바라보며 가슴 한편이 묵직해져 옴을 느꼈고 눈시울이 뜨거워져 한동안 그 자리에 서서 아침 햇살을 온몸으로 받아내었다. 서은은 부엌으로 들어가 정성스럽게 아침상을 차리기 시작했다. 쌀독이 바닥을 보여 늘 묽은 죽만 끓여야 했던 지난날과는 달리 오늘은 마을 사람들이 두고 간뎁쌀로 윤기가 자르르 흐르는 흰 쌀밥을 지을 수 있었다. 밥이 끓으며 구수한 냄새가 집안 가득 퍼져나가자 그 냄새는 단순히 허기를 채우는 음식의 향기가 아니라 죽어가던 집안에 다시 생명력이 깃드는 희망의 향기처럼 느껴졌다. 서은은 밥상을 들고 사랑채로 향하며 문득 치마폭 속에 감추어 두었던 은장도의 존재를 떠올렸다. 지난밤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던 그 차가운 칼날은 이제 더 이상 필요치 않았다. 그녀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품에서 은장도를 꺼내어 마당 한 구석에 있는 장독대 뒤편 땅속 깊이 묻어버렸다. 그것은 죽음으로써 정절을 지키겠다는 비장한 결의보다는 살아서 시아버님을 봉양하고 가문을 다시 일으키겠다는 삶에 대한 굳건한 의지의 표현이었다. 아버님, 아침 진지 드시지요. 서은의 밝은 목소리에 방문이 열리고 최대감이 모습을 드러냈다. 말끔하게 빗어 넘긴 상투와 깨끗하게 세탁된 도포를 입으신 아버님의 모습에서는 더 이상 지난밤의 초라함이나 고단함은 찾아볼 수 없었고 대신 예전의 학자다운 기품과 인자함이 되살아나 있었다. 최대감은 며느리가 올린 밥상을 받으며 빙그레 미소를 지었는데 그 미소는 서은이 시집 온 이래 처음 보는 가장 편안하고 따뜻한 것이어서 서은의 마음마저 녹아내리게 했다. 밥 냄새가 참으로 좋구나. 네 정성이 들어가서인지 온 집안에 훈기가 도는 듯하다. 최대감의 덕담에 서은은 모두가 아버님의 덕분입니다. 라고 겸손하게 대답하며 고개를 숙였지만 그녀의 입가에도 숨길 수 없는 미소가 번져나갔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아 밥을 먹으며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가족 간의 정을 나누었고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마저 경쾌한 음악처럼 들려왔다. 소문은 발없는 말이 되어 천리를 간다고 했던가. 최대감 댁의 사연은 삽시간에 인근 마을은 물론 저 멀리 읍내에까지 퍼져나갔고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효부와 의부이후의 전설이라 부르며 칭송하기 시작했다. 며느리를 위해 자신의 목숨 같은 서책을 태운 시아버지의 부정도 대단하거니와 그런 시아버지를 지키기 위해 서슬퍼런 세상의 편견에 맞서 싸운 며느리의 효심 또한 귀감이 된다 하여 원님조차 감동하여 쌀과 고기를 하사하고 표창을 내리기에 이르렀다. 과거에 그들을 손가락질하고 비웃었던 이들은 이제 최대감이 지나갈 때마다 머리를 조아리며 존경을 표했고
서운을 볼 때면 하늘이 내린 효부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하지만 서은과 최대감은 세상의 칭송에 우쭐대지 않고 오히려 더욱 몸을 낮추며 겸손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갔다. 최대감은 마을 사람들의 간곡한 부탁으로 사랑채를 개방하여 아이들을 가르치는 서당을 열었다. 비록 귀한 서책들은 잿더미가 되어 사라졌지만 최대감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방대한 지식과 가슴속에 품은 올곧은 성품은 불에 타지 않는 영원한 자산이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사랑채에서는 아이들의 글 읽는 소리가 랑랑하게 울려 퍼졌고 그 소리는 쇠락해가던 가문에 다시금 활기를 불어넣는 생명의 소리와도 같았다. 서은 또한 가만히 있지 않았다. 그녀는 타고난 손재주를 발휘하여 바느질과 술을 놓아내다 팔았는데 효부가 만든 물건이라는 소문이 나면서 주문이 밀려들었고 그 덕분에 집안 살림은 날로 넉넉해져 갔다. 두 사람은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무너진 가문을 다시 일으켜 세웠고 그 과정에서 서로에 대한 신뢰와 사랑은 더욱 깊고 단단해졌다.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 어느덧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다. 강산이 변한다는 그 긴 시간 동안 최대감의 머리카락은 백발이 성성해졌고 서은의 얼굴에도 고운 주름이 잡혔지만 두 사람의 모습은 그 어느 때보다 아름답고 평화로워 보였다. 어느 겨울밤 서은은 예전처럼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따뜻하게 데워진 돌 하나를 정성스럽게 헝겊에 감싸 안고 사랑채로 향했다. 이제는 반대로 늙고 쇠약해진 시아버님의 잠자리를 데워드리기 위함이었다. 아버님 방이 찰까 염려되어 돌을 좀 데워왔습니다. 서은이 이불 속으로 돌을 밀어넣자 자리에 누워 계시던 최대감이 힘겹게 눈을 뜨고 며느리의 손을 꼭 잡았다. 그의 거칠고 투박한 손은 이제 앙상한 가죽만 남았지만 그 온기만큼은 10년 전 그날 밤처럼 여전히 뜨거웠다. 아가, 고맙구나. 내 덕분에 내 인생의 말년이 이토록 따뜻하구나. 최대감의 목소리는 미약했으나 그 울림은 깊었다. 서은은 시아버님의 손을 자신의 뺨에 비비며 눈물을 글썽였다. 아니옵니다, 아버님. 아버님께서 주신 사랑에 비하면 이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부디 오래오래 만수무강하시어 저와 함께 있어 주십시오. 최대감은 흐릿한 눈으로 며느리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고 이내 편안한 미소를 머금은 채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그날 밤 서은은 시아버님의 곁을 지키며 밤새도록 그의 숨소리에 귀를 기울였고 창밖에는 한방눈이 소복소복 쌓여 온 세상을 하얗게 덮어주고 있었다. 마치 그들의 맑고 깨끗한 마음처럼 세상의 모든 더러움과 아픔을 덮어주려는 듯이 그의 겨울이 끝날 무렵 최대감은 천수를 다하고 평온하게 눈을 감았다. 임종을 지키는 서은의 손을 잡고 나는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었다는 마지막 유언을 남긴 채 그는 고통 없는 세상으로 떠나갔다. 장례식은 마을 전체의 애도 속에 성대하게 치러졌다. 구름처럼 몰려든 조문객들은 하나같이 최대감의 인품을 기리며 눈물을 흘렸고 상주로서 빈소를 지키는 서은을 향해 위로의 말을 건넸다. 서은은 슬픔 속에서도 의연함을 잃지 않고 시아버님의 마지막 가시는 길을 정성껏 배웅했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아버님께서 남겨주신 사랑과 가르침은 영원히 자신의 가슴 속에 그리고 이 마을 사람들의 기억 속에 살아 숨쉴 것임을. 장례를 마치고 며칠 뒤 서은은 유품을 정리하다가 아궁이 앞 부뚜막 구석에 놓인 숯검댕이 묻은 둥근 돌멩이 2개를 발견했다. 그것은 10여 년 전 그 모진 추위와 오해 속에서도 며느리의 방을 데워주었던 바로 그 돌들이었다. 서은은 그 돌들을 집어들고 가슴에 품었다. 차갑게 식어버린 돌이었지만 서은의 가슴 속에서는 그 어떤 보석보다 빛나고 그 어떤 불길보다 뜨거운 열기를 뿜어내고 있었다. 그녀는 그 돌들을 깨끗이 씻어 비단 보자기에 싸서 안방에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모셔두었다. 훗날 자손들에게
이 돌에 담긴 이야기를 들려주며 진정한 사랑은 화려한 말이나 값비싼 물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상대방의 추위를 걱정하고 자신의 소중한 것을 희생하는 마음에 있음을 가르치기 위함이었다. 세월이 흘러 서은 또한 백발의 노인이 되었을 때 그녀는 마을에 존경받는 어른이 되어 사랑방에 모인 아이들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다. 얘들아,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돌이 어떤 돌인지 아느냐? 아이들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고개를 저으면 서우는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낡은 비단 보자기 속에 돌을 꺼내 보였다. 이것은 불에 달궈져서 뜨거운 것이 아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 그리고 그 마음을 헤아리는 자식의 효심이 스며들어 영원히 식지 않는 돌이란다. 그녀의 이야기가 끝날 때면 아이들의 마음 속에도 따뜻한 온돌 같은 사랑의 불씨가 하나씩 지펴지곤 했다. 최대감 댁의 담장 너머로 매화가 흐드러지게 피어나는 봄날, 서우는 마루에 앉아 따사로운 햇살을 받으며 먼 산을 바라보았다. 산자락에 묻힌 시아버님의 묘소가 아지랑이 속에 가물거렸다. 비록 가난하고 험난한 시절을 겪었으나 서로를 위하는 마음 하나로 그 모든 시련을 이겨내고 꽃을 피워낸 그들의 이야기는 차가운 세상살이에 지친 사람들에게 언제까지나 꺼지지 않는 등불처럼 은은한 위로와 희망을 전해주고 있었다. 서우는 눈을 감고 바람결에 실려오는 묵향을 느꼈다. 그것은 시아버님이 책장을 넘기던 소리 같기도 하고 며느리를 부르던 다정한 목소리 같기도 했다. 집안 가득 채워진 그 온기는 사람이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유산인 사랑 그 자체였다.